한때는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보면 압니다. 그 모든 관계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모래성일 뿐이었다는 걸. 내가 약해지면 멀어지고, 내가 외로우면 조용해지고,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연을 끊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질없는 인연 다 끊고 혼자 사는 게 왜 최고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진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부질없는 인연 다 끊고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첫 번째 이유는 좋은 척 안 하고 억지 미소 안 지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인간관계에서 가장 지치는 건 진심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상대가 싫어도 웃어야 하고 듣기 싫은 말에도 고개를 끄덕여야 하며 다신 보고 싶지 않은 얼굴에도 다음에 또 봐요라고 인사해야 하는 그 상황 자체가 고문입니다. 늙어서는 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가식이 버거워서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억지로 감정을 숨기고 억지로 분위기를 맞춰주고 억지로 웃는 시간이 많을수록 수명은 깎여 나갑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감정 소모는 몸의 면역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좋은 척하며 지내는 사람일수록 밤에 혼자 있을 때 이유 없이 허탈하고 분노가 올라옵니다. 나는 왜 이 나이에도 저 사람 기분을 맞춰줘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치고 지나갈 때 늦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부터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고 듣기 싫은 말을 웃으며 받아들이고 가짜 공감과 가짜 관심을 주고받는 일상은 결국 나라는 존재를 지워버립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힌 관계는 더욱 무섭습니다.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끊을 수 없다는 착각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끊으면 안 되는 인연은 없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깨는 순간부터 그 인연은 독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정선희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를 끊은 뒤 처음으로 편안한 일상을 맞이했습니다. 둘은 늘 함께 식사를 하고 여행도 가고 명절이면 서로의 가족까지 챙기며 가까운 사이를 유지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가 언제부터인가 선희 씨를 들러리로 취급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시작됐습니다. 식당에서 늘 자리를 정하고 메뉴를 고르고 선희 씨의 말은 끊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무례해지고 만날 때마다 기분이 상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백화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넌 성격이 좀 심심해서 내가 없으면 사람 못 만날 거야. 그 순간 선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친구가 아니라 감정 착취자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처음엔 허전하고 불안했지만 놀랍게도 매일매일이 편해졌습니다.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 없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선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진짜 내 얼굴로 웃고 진짜 내 기분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좋은 척을 안 해도 되는 삶은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운 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때 생기는 피로일 뿐입니다.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진심이 아닌 사람과는 멀어지는 용기입니다. 늦게라도 끊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야 억지 미소가 사라지고 내 얼굴에도 진짜 웃음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 삶에 참견하는 사람 없어 평온하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가장 괴로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끝도 없이 내 삶에 끼어드는 말들입니다. 그 나이에 그걸 왜 해? 이 나이에 그런 옷은 좀 그렇지 않아? 내 자식한테 그걸 다 해줘? 돈을 왜 거기다 쓰니? 같은 말들은 조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독설입니다. 걱정이란 포장으로 던지는 비수입니다. 이런 말들 속에는 애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통제하려는 욕망과 판단하려는 우월감만 가득합니다. 나이 들수록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마음은 더 커지는데 주변은 오히려 반대로 내 일에 손을 대고 내 선택을 비웃고
내 결정에 태클을 겁니다. 사소한 음식 취향부터 가구 배치, TV 채널, 외출 시간, 휴대폰 문자 하나까지 시시콜콜 간섭받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에서 나는 사라지고 그들만 남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함께 살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함께 사는 순간 내 선택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편한 사이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엔 간섭이 생기고 그 간섭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고 날카로워집니다. 나를 걱정한다는 이유로 삶을 통제하려 드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주체가 아닌 피동적인 존재가 됩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되고 싶은 삶은 그 관계 안에서 허락받아야만 가능한 일이 됩니다. 삶의 주도권을 뺏긴 채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라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허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끊는 순간 세상은 달라집니다. 갑자기 조용해지고, 갑자기 자유로워지고, 갑자기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방 안에 있는 물건의 위치 하나도, 오늘 점심으로 뭘 먹을지도 전부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오순남 씨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둘째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외국에 있어 현실적으로 같이 살 수 없어 둘째 아들과 합가를 결정했지만 그 선택이 인생 최대의 후회로 남게 됐습니다. 처음엔 다정했습니다. 며느리는 장을 봐주고 말벗도 대어주고 집안일도 나눠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조금만 드세요. 살찌면 혈압 오르잖아요. 그 옷 말고 이 옷 입으세요. 이게 훨씬 단정해요. 친구분들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조용히 좀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말들이 겉으로는 걱정이고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통제였습니다. 자신의 식단대로 음식을 맞추고 외출 시간에 잔소리를 하고 심지어 오순남 씨 휴대폰을 몰래 보면서 연락처도 정리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오순남 씨가 여행을 가려 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집안 분위기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행은 다음에 가세요. 순남 씨는 말없이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한참을 고민하다 새벽에 조용히 가방을 쌌습니다. 아들 집을 나와 작은 원룸을 얻고 지금은 혼자 삽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호히 말합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뭘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평온이 이렇게 값진 줄 몰랐습니다. 간섭 없는 삶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참견받지 않는 하루가 진짜 힐링입니다. 부질없는 인연을 끊는 순간 그 누구도 내 삶의 조종관을 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사는 인생은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인생이 됩니다. 이 평온이야말로 혼자 사는 삶의 가장 강력한 축복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필요한 인연은 자연스럽게 다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나를 갉아먹습니다. 연락을 먼저 하지 않으면 끊기고 선물을 하지 않으면 잊히고 속을 털어놓으면 험담의 도마 위에 올라갑니다. 이런 인연을 굳이 지키느라 자신을 태우는 사람은 결국 마음의 잿더미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의외로 진짜 소중한 사람은 내가 연락을 끊고 혼자 살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을수록 흐려지고 놓아줄수록 진짜만 남습니다. 진심이 있는 사람은 멀어져도 다시 돌아오고 계산적인 인연은 아무리 붙들어도 끝내 떠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 그 빈자리에 진짜 사람이 들어옵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은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침묵 속에서 진짜 친구는 그 침묵을 뚫고 다가옵니다. 고요한 방 안, 울리지 않는 전화기,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절망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건 비로소 불순물을 걸러내는 시간입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진짜 인연은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찾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립니다. 억지로 연결된 관계는 결국 끊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진짜 인연은 기다릴 줄 압니다. 침묵도 견디고 상처도 보듬고 시간이 흘러도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질없는 인연을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그 안에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독이 든 관계를 붙잡고 있다 보면 결국 내 마음만 병들고 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 인연을 유지하려는 순간부터 인생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혼자의 시간을 견디는 사람만이 진짜 사람을 만납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김정혜 씨는 한때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이름만 180명이 넘었습니다. 친목 모임, 교회 지인, 학부모 인맥, 친척들까지 누구 하나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연락을 끊으면 아무도 먼저 전화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날에도 정작 자신이 챙긴 사람 중 단 한 명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정혜 씨는 전화를 차단하고 단톡방을 나가고 연락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이상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요즘 왜 연락이 없느냐며 핀잔을 줬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즘은 한 달 전 자신이 병원에 실려갔을 때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혜 씨는 지금 혼자 지냅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모임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요즘 잘 지내세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그땐 몰랐는데 나도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그렇게 진심이 있는 몇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지금 정혜 씨의 전화기에는 12명의 번호만 저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12명은 매달 한 번씩 얼굴을 보고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가끔은 직접 밥을 해 먹으며 웃는 사이가 됐습니다. 정혜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수십 명에게 인사했지만 내 속은 늘 공허했어요. 지금은 단 12명뿐인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결국 필요한 사람은 다시 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인연을 만나는 겁니다. 관계를 다 끊고 혼자가 되면 처음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견뎌낸 자리에 진짜 사람이 들어옵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우정은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자연스럽게 피어난 인연만이 꽃이 됩니다. 인연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오래가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진짜 사람은 끊어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질없는 인연을 먼저 끊는 사람이 결국 가장 단단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의 시선에 맞춰 살아온 사람일수록 혼자 남았을 때 오히려 진짜 자유를 느낍니다. 이 옷 입으면 촌스러워 보일까? 이 말 하면 이상하게 들릴까? 나만 낯가리나? 이런 생각에 갇혀 하루를 소비하고 내 마음보다 남의 눈을 더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눈이 나를 구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싫어한다는 말에 가슴을 졸이고 누가 험담을 했다는 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마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예뻐 보여야 할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의 뿌리는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부질없는 인연일수록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더 집요하게 신경 쓰게 만듭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 인연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받아줍니다. 가식으로 이어진 관계일수록 웃는 표정 하나에도 칼날 같은 평가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늙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 말에도 휘청이지 않기 위해서 먼저 인연을 정리해야 합니다. 내 말투, 내 행동, 내 선택에 대해 누가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을 자유. 그 자유를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사람을 줄이는 것입니다. 사람을 줄이면 생각도 줄고 생각이 줄면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결국 혼자 남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시간만 남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건 가까운 사람입니다. 너 요즘 왜 그런 옷 입어? 그 나이에 그런 걸 해? 내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들은 애정이 아니라 지배욕입니다.
나를 틀렸다고 규정짓고 자신의 시선에 끼워 맞추려는 잔인한 통제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 보면 나는 나가 아닌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늙어갑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이정자 씨는 예전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위 평판 좋은 할머니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미소를 잃지 않았고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주변 부탁도 다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늘 불안이 있었습니다. 누가 자기를 흉보는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자 씨는 유방암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시기 정자 씨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빠지고 얼굴이 변하자 그동안 자신이 애써 쌓아온 좋은 이미지가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외출을 끊고 모임을 거절하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화장하지 않아도 되고 멋을 부리지 않아도 되고 좋은 말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정자 씨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뭐에 매여 있었던 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다시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지 않겠다고. 지금 정자 씨는 짧은 머리에 편한 옷을 입고 혼자 책 읽고 걷는 시간을 즐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때 알았어요. 나를 가장 괴롭히는 건 남이 아니라 남을 신경 쓰는 내 마음이었다는 걸.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치유를 가져옵니다. 관계를 끊는 순간 사람들의 평가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비로소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 눈은 단 한 번도 나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답게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질없는 인연 다 끊고 혼자 사는 게 최고인 5번째 이유는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가장 억울한 순간은 통장에 돈이 있음에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할 때입니다. 내가 번 돈인데도 자식 눈치 보느라 사고 싶은 옷 하나 못 사고 친구들 체면 맞추느라 안 가도 될 식당에서 억지로 밥값 내고 누가 아프다 하면 자동처럼 지갑 열어야 하는 삶은 결국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지옥입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가장 먼저 빼앗는 것이 바로 부질없는 인연입니다. 생색내는 친척, 손 벌리는 지인, 도와줬던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선 돈이 흐르는 게 아니라 감정 착취가 반복됩니다. 아무리 모아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아껴도 남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아닌 남을 위해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 마지막까지 남 좋은 일만 하다 끝난다는 말이 뼈처럼 박히게 됩니다. 친구 생일 챙기느라, 조카 결혼식 가느라, 며느리 생일 선물 사느라 정작 내 건강검진비는 미루고 내 신발은 낡아도 그냥 신습니다. 그렇게 나는 점점 사라지고 내 돈은 남의 손에 흘러갑니다. 관계는 남았지만 내 삶은 텅 비어갑니다. 그러나 인연을 끊는 순간 돈이 남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몇 번 나가던 약속이 사라지면 택시비와 밥값이 아껴집니다. 소모적인 선물 대신 내가 먹고 싶은 고기를 사 먹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고르게 됩니다. 평생 남만 챙기며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나를 위해 쓰는 돈이라는 걸 배우는 순간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때 비로소 돈이 편안해지고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조명숙 씨는 3남매를 다 출가시킨 뒤에도 늘 돈은 나눠야 복이 온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자식들 생활비, 손주 용돈, 시댁 제사비, 친구 회비까지 매달 200만 원 넘게 나가는 지출에 허리가 휘었지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활이 빠듯해졌을 때 자식에게 도움을 청하자 돌아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아꼈어요. 우리가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 말을 들은 날 밤 조 씨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남 좋은 일에 돈을 쓰지 않겠다고. 그날부터 친구 단톡방을 나가고
가족 단체방도 조용히 묵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빠져나가던 돈을 정리했습니다. 제사 음식은 간소하게, 용도는 기념일에만, 생색 없는 관계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누가 전화해 주지도 않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가고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자 삶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는 요즘 작은 여행을 즐깁니다. 스스로에게 고급 화장품을 사주고 새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돈을 쓰니까 늙은 내가 아니라 살아있는 내가 됐어요. 오로지 나를 위해 쓰는 돈은 사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잃어버렸던 삶의 즐거움을 되찾는 길입니다. 남에게 흘리던 돈을 나에게 돌리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혼자 사는 삶이 축복인 이유는 그 누구도 내 지갑에 손을 대지 못하고 나만의 만족을 위해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을 때 잘 살아야지 남한테 쓰다 비면 아무도 채워주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는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쓰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두가 이 나이에 외롭지 않게 살아야지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렇게 김할아버지는 다시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곧 지옥의 문을 열고야 말았습니다. 부인과 사별한 지 3년. 침대 머리맡에 아내의 사진만 놓인 외로운 방,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통 없고 친구들은 하나둘 요양원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어느 날 밤 TV 속 중년 연애 프로그램을 보다가 문득 자신도 다시 누군가와 웃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동네 목욕탕에서 우연히 마주친 노인의 친구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혼자 외롭지? 내가 아는 아주머니 있는데 참 괜찮아. 그 말 한마디에 시작된 만남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눈웃음을 지으며 선생님, 손이 참 따뜻하시네요 라고 말하는가 하면 한 달도 안 돼요. 우리 둘이 함께하면 참 좋겠어요. 이 나이에 무슨 시간 낭비예요? 라며 직진을 시도합니다. 그 말이 낯설면서도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정신없이 빠져들었습니다. 외로웠던 세월을 보상받는 느낌이었고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김할아버지의 옛 부인을 언급하며 참 현명하셨던 분 같아요. 그분이 하늘에서 외롭지 말라고 나를 보낸 걸 수도 있겠네요 라며 감성까지 파고듭니다. 결국 김할아버지는 반지를 꺼내 들고 조용한 공원 벤치 위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삽시다. 서로 의지하며 남은 인생 같이해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신혼 첫날 부드러운 미소로 김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돈 문제는 투명하게 해요. 선생님 연금이랑 예금은 제가 알아서 관리할게요. 걱정 마시고 몸만 챙기세요. 그 순간 김할아버지는 짧은 망설임을 느꼈지만 이 사람이 날 이렇게까지 걱정해 주는데라는 생각에 결국 통장을 건넵니다. 심지어는 카드 비밀번호까지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오후 김할아버지가 졸고 있는 사이 그녀는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각종 서류를 살핍니다. 재산 목록, 부동산 서류, 보험 계약서까지 몽땅 훑고 사진으로 찍어두며 웃고 있는 모습이 현관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할아버지가 잠이 든 사이 그녀는 혼잣말을 합니다. 이 정도면 노후 자금은 충분하겠지. 아주 좋은 재혼이네.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다고 믿은 그 순간 김할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을 흔들었고 그 흔들린 틈을 누군가는 정확히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재혼한 그날부터 김할아버지의 일상은 차가운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환한 웃음으로 시작된 사랑은 어느새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감시와 통제로 뒤바뀌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자식들이랑은 그만 연락해요. 그 사람들, 선생님 외로운 거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면 진작에 왔겠죠. 그녀의 그 말 한마디에 김할아버지는 핸드폰 속 자식들 번호를 지워버립니다. 아들 생일날 걸었던 전화, 딸 결혼 기념일에 부르던 축하 노래, 이제 모두 삭제 버튼 하나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젠 나만 믿고 살면 돼요. 내가 다 해드릴 거? 그 말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통제의 시작이자 감시의 서막이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혼자 장을 보러 나가겠다고 하면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하세요? 다리도 아프신 분이 괜히 나갔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그리고는 김할아버지의 신발을 신발장 깊숙한 곳에 넣어버립니다. 외출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집 안에 갇힌 생활이 일상이 됩니다. TV 리모컨은 그녀 손에 있습니다. 채널도 그녀가 고릅니다. 김할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야구 중계를 틀자 그녀는 정색하며 말합니다. 그딴 거 보지 말고 건강 강의나 봐요.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말끝마다 걱정이라는 단어를 붙이며 실상은 감금에 가까운 일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할아버지가 심한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식은땀이 흐르는데도 그녀는 단호히 말합니다. 이런 걸로 병원 가요? 괜히 돈만 쓰고 집에서 푹 쉬면 낫는다니까요. 그녀는 결국 구급차도 부르지 않고 김할아버지를 침대에 눕힌 채 진통제 하나 건네고는 방을 나가버립니다. 며칠 후 김할아버지가 간병인을 부르겠다고 하자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불러요? 설마 다른 여자를 들이겠다는 거예요?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김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씹듯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이젠 의심까지 해요? 그날 이후 김할아버지는 다시는 그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간병인은커녕 전화 한 통 넣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외출할 때마다 방문을 반쯤 열어놓고 TV 볼륨을 줄이며 말합니다. 밖에 나간다. 하지만 내가 없는 동안 이상한 행동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돌봄도 아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외롭다는 이유로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인생 전체를 내준 대가로 하루하루를 감시당하고 조종당하는 꼭두각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김할아버지 인생의 관리자, 통장 비밀번호를 쥔 감시자, 그리고 곧 모든 것을 무너뜨릴 파괴자였습니다. 김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동행이 아니라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함정은 너무도 촘촘하고 치밀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덫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덫은 김할아버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깊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녀는 집을 자주 비우기 시작합니다. 김할아버지가 요즘은 왜 이렇게 자주 나가? 라고 묻자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동네 봉사활동 다녀와요. 저도 이제 삶의 보람을 찾아야죠. 그 말에 김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일 하는 사람이라고 더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부엌 식탁 위에 낯선 고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그에는 외국 브랜드 이름이 적혀 있었고 가격은 무려 240만 원. 이건 뭐야? 아, 이거요? 사촌 언니가 부탁해서 대신 결제한 거예요. 곧 돈 들어올 거예요. 그때부터 김할아버지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현관 앞엔 낯선 택배가 쌓이고 카드 결제 알림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립니다. 우리 생활비는요? 연금은? 다 장부에 써놨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장부는 끝내 보여주지 않았고 통장은 더 이상 김할아버지 손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외출한 사이 책상 서랍을 열어본 김할아버지는 결정적인 것을 목격합니다. 보험 서류 2장, 자신도 모르게 계약된 이름. 보험 수익자란에 그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김할아버지는 다음 날 그녀를 조용히 따라가 보기로 결심합니다. 목욕탕 간다고 나간 그녀는 동네 상가 뒷골목에서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중년의 남자가 있었고 둘은 손을 잡은 채 웃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사진을 찍는 김할아버지, 손은 떨리고 다리는 힘이 풀릴 듯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할아버지는 묻습니다. 오늘 누구 만났어? 그녀는 무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아는 분이에요. 왜 감시하세요? 그리고는 이어지는 말. 그따위 의심할 거면 나랑 왜 살아요? 그 순간 김할아버지는 마치 죄인처럼 주눅이 들고 사진을 꺼내지도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믿고 싶다는 미련이 그의 입을 막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터집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됐다는 우편이 날아온 것입니다. 그가 평생 모은 피땀이 들어간 집, 아내와 함께 꾸며놨던 그 안락한 보금자리. 그 집이 이제 빚으로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런 게 와? 그녀는 짜증난 얼굴로 말합니다. 당신 이름으로 한 거니까 내가 몰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덧붙입니다. 내가 잘할게요. 집도 더 좋은 데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 말은 핑계가 아니었습니다. 면밀하게 설계된 계획이었습니다. 재혼, 연금 장악, 보험 계약, 담보 대출. 모든 수순이 순식간에 맞물리며 김할아버지의 인생을 통째로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통장도, 카드도, 재산도, 자식과의 연락도 모두 잃었습니다. 오직 남은 건 그녀의 기분에 따라 살아야 하는 하루하루. 김할아버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침대에서 울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혼자 살걸.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랑은 꽃이 아니라 칼날이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그 여인은 실은 그의 인생을 조각내기 위해 보낸 파괴자였습니다. 그녀는 김할아버지 인생을 조용히 해체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와 연금을 차지했고 걱정이라는 핑계로 고립을 시켰으며 헌신이라는 가면으로 모든 재산의 권리를 자신의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할아버지 앞으로 온 한 통의 우편물이 마지막 남은 믿음마저 부숴버립니다. 연금 자동이체 수령 계좌 변경 완료 안내. 김할아버지는 혼란에 휩싸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 확인해 보니 이미 지난주에 위임장이 제출되어 계좌가 변경됐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서명? 당연히 위조였습니다. 그녀가 김할아버지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연금조차 그녀가 관리하는 카카오뱅크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분노에 치민 김할아버지가 따져 묻자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어르신, 그런 걸로 예민하게 굴면 건강에 안 좋아요. 제가 알아서 다 챙긴다고 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김할아버지는 완전히 멍해집니다. 자신이 누군지, 왜 이렇게까지 당했는지 이제는 혼란조차 판단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자식에게 전화를 겁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리다 겨우 딸이 받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김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얘야, 아빠가 좀 이상한 것 같아. 통장도 안 보여주고 집 담보로 대출도 나갔고. 그런데 돌아온 말은 차가운 바람처럼 싸늘했습니다. 아빠가 원해서 재혼하신 거잖아. 이젠 그분이 가족이니까 잘 해결해 보셔야죠. 그 순간 김할아버지는 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자식까지도 이제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토록 아끼고 뒷바라지했던 자식에게서 돌아온 건 외면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외출 준비를 하며 말합니다. 친정에 일이 있어서 당분간 다녀올게요. 일주일쯤 걸릴지도 몰라요. 그녀는 작은 캐리어에 김할아버지의 통장과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까지 챙겨 넣고 문을 나섭니다. 김할아버지는 불안에 떨며 묻습니다. 통장도 왜 가져가?
그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혹시 급한 일 생기면 써야 하니까요. 걱정 말고 푹 쉬세요. 그날 이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꺼져 있고 메시지는 읽지도 않습니다. 이틀, 사흘, 그리고 일주일. 점점 시간이 흐르며 김할아버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질 듯한 감각에 휘청입니다. 자식에게 다시 전화를 해보지만 이번엔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지만 그런 일엔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냐며 대답을 피합니다. 결국 경찰서에 찾아가 실종 신고를 하자 담당 경찰은 서류를 넘기며 냉정하게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이기 때문에 공동재산 처분이나 외출을 이유로 수사에 착수하긴 어렵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입을 다물고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막히고 눈앞이 흐려옵니다. 그는 사랑을 믿었습니다. 사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결국 자신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없습니다. 연금은 빼앗겼고 집은 담보로 넘어갔으며 자식과의 끝마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아껴온 모든 것은 단 한 사람의 사기극에 의해 단 몇 달 만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던 관계는 사실 완벽하게 설계된 범죄였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외로움보다 무서운 건 그 외로움을 노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눈물 연기 앞에서 모든 진실은 가려졌고 김할아버지는 순식간에 가해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재산은 이미 그녀의 손에 넘어갔고 자식들은 등을 돌렸으며 법정에선 위자료까지 물어주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영원히 묻히지 않았습니다. 절망 끝에서 김할아버지를 다시 일으킨 건 뜻밖에도 목격자 한 사람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지 2달 후 우체국 앞 벤치에서 혼자 앉아있던 김할아버지에게 낯선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 어르신 맞으시죠? 예? 그런데요?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예전부터 고민했는데 이제는 더 못 참겠어요. 그녀는 자신을 김할아버지 집 옆 라인에 사는 주민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떼는 순간 김할아버지의 2다리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제가요, 몇 달 전에 그 여자분이 집 앞에서 어떤 남자랑 다정하게 얘기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팔짱도 끼고 웃고 어떤 날은 차에 같이 타고 나가기도 했어요. 김할아버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확히 누구랑 뭘 봤다는 거예요? 그 남자요. 그 사람 아마도 내 연남인 것 같았어요. 한 번은 그 여자분이 저희 집까지 와서 혹시 남편 오면 연락 좀 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날 남자랑 집에 둘이 있었거든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희 단지에 소문도 많았어요. 김할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왔고 너무 죄송해요. 그냥 못 본 척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의 증언은 곧바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재심 청구서에 포함되었습니다. 게다가 동네 마트 직원도 비슷한 말을 해줍니다. 가끔 혼자 올 때는 쌍욕을 하고 카드 긁을 땐 이 돈도 이제 끝이다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들으면서 이상했어요. 증언이 모이기 시작했고 거짓의 껍데기는 빠르게 벗겨졌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그녀가 김할아버지에게 폭언을 당했다고 말하며 제출했던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알고 보니 두 사람의 대화가 아닌 그녀 혼자 말하며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왜 나를 무시해? 왜 소리쳐? 왜 욕해? 라고 혼잣말하듯 말하는 방식. 전문가 감정 결과 응답자의 목소리가 없고 대화 흐름이 비정상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결정적 반격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은 즉각 재심을 받아들였습니다. 2명의 이웃 증인, 마트 직원, 그리고 조작된 음성 파일.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재판장 앞에 다시 선 그녀는 이전처럼 울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고 판결은 냉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 제도를 악용한 고의적 재산 편취이며
고령자 대상 계획적 범죄로 판단됩니다. 사기 및 명예훼손, 위증 혐의까지 더해져 그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의무가 모두 취소되었고 연금 계좌도 다시 본인 명의로 복구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던 순간 김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사랑은 이용당했고 인생은 농락당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의 진심이 결국 진실을 이겼습니다. 김할아버지의 억울함은 그렇게 세상 앞에 드러났고 진실은 다시 그의 편에 섰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은 듯 했지만 끝내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는 의지였습니다.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그녀가 감옥에 수감된 뒤에도 김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웃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은 대가로 받은 상처는 깊었고 연금이 복구돼도 마음속 허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마당에 핀 작은 꽃 하나를 보며 김할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놈의 꽃이 피네 내가 살긴 살았구먼. 그날 이후 김할아버지는 변했습니다. 먼저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습니다. 내가 그땐 외로움에 눈이 멀었어. 자식마저 미워하게 만들더라.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아버지.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그렇게 끊겼던 가족의 연락이 다시 이어졌고 손주가 보내준 스마트폰으로 김할아버지는 사진도 찍고 메시지도 보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자야, 이거 이모티콘 보내는 건 어떻게 하누? 할아버지, 그건 저기 웃는 얼굴 누르면 돼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웃 주민들과도 조금씩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고 동네 마트에선 고생 많으셨다며 웃으며 음료수 하나를 더 챙겨줬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제 새벽마다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 옆에 없지만 그는 혼자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속지 않을 눈을 갖게 되었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매달 손으로 적은 일기를 씁니다. 오늘은 두부를 사 먹었다. 너무 짜서 물에 한참 담갔다. 그래도 따뜻해서 좋았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웃을 수 있다. 그게 중요하다.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람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외로움에 흔들린 모든 이들에게 주는 경고이자 절망 끝에서도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기록입니다. 사랑은 나를 보듬어주는 것이어야지 나를 부숴버리는 것이어선 안 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누군가에게 인생을 맡기는 순간 그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할아버지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야. 다만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내가 제일 먼저 챙긴다. 지금 그는 혼자지만 고요한 아침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가끔 공원 의자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양손을 무릎에 올린 채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기까지 온나 참 잘 살았다. 김할아버지의 오늘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건 다시 시작된 진짜 자기 인생의 첫날입니다.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당신의 몸 정말 건강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젊을 땐 몸이 알아서 회복되고 조금 무리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관리 소홀이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하루 이틀 씻지 않아도 괜찮다고 넘어가고 귀찮다고 대충 씻고 넘어가다 보면 어느새 세균은 번식하고 염증은 생기고 면역력은 떨어져 갑니다. 매일 꼼꼼히 관리했던 만큼 건강이 유지되는 법이고 소홀히 했던 만큼 몸이 망가지는 법입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늙어선 매일의 작은 관리가 진짜 장수의 비결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매일 씻어야 할 6곳을 놓치면 그것이 바로 건강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오늘은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 매일 씻어야 할 6곳을 주제로 한 영상입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복이 옵니다.
무병장수하기 위해 매일 씻어야 할 곳 첫 번째는 대장균이 번식하기 쉬운 엉덩이 주위입니다. 이 부위는 하루 종일 밀폐된 상태로 유지되며 체온과 땀이 집중되는 습한 환경 속에서 각종 병원성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배변 후에도 남아있는 잔여물, 땀과 피지, 죽은 각질 등이 엉덩이 주위에 쌓이면 피부는 빠르게 짓무르고 세균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모 연구기관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200명을 대상으로 피부 염증 발생 부위를 분석한 결과 항문 및 엉덩이 주위의 세균 감염이 전체 피부 질환 중 1위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대장균과 황색 포도상구균의 농도가 타 부위보다 20배 이상 높게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씻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씻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감염내과에서는 고령자의 경우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대장균이 항문 주위 피부를 뚫고 들어가 혈류를 타게 되면 폐혈증과 전신염증 반응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항문 주변의 습진, 농양, 치루, 항문 소양증은 대부분 부적절한 세정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의학적 결과도 존재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정 씨는 평소 샤워는 매일 하지만 엉덩이 주위는 남자 체면에 너무 꼼꼼하면 찝찝해 보인다는 이유로 손이 닿지 않는 곳은 그냥 물로 헹구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어느 날부터 항문 주변이 가렵고 붓기 시작했고 급기야 피가 비치며 앉기도 어려운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항문 농양 진단이 내려졌고 의사는 CT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고름이 더 깊어지면 직장과 연결돼 대변 누출 증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수술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정 씨는 전신 마취 후 항문 절개 수술을 받았고 이후 6주간은 통증에 시달리며 항생제와 소염제를 복용해야 했습니다. 치료비로는 180만 원 이상이 들었고 일상생활 복귀까지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는 퇴원하면서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씻을 때 그냥 물로만 대충 헹궈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몸을 망가뜨린 지름길이었다. 이처럼 단 한 번의 소홀함이 평생 고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는 면역력과 피부 재생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세균 감염이 빠르게 확산됩니다. 물로만 헹구는 세정은 오히려 세균을 피부 깊숙이 눌러 담는 것과 같으며 반드시 비누와 손을 이용해 엉덩이 주위를 직접 꼼꼼히 문질러 닦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위생은 체면보다 중요하며 엉덩이 주위를 소홀히 다루는 순간 당신의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하고 싶다면 가장 민망한 부위부터 가장 철저하게 씻어야 합니다. 건강은 부끄러움을 이길 때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세균이 가장 많이 번지는 손가락 사이입니다. 겉보기에 가장 깨끗해 보이는 손이 사실상 인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특히 손가락 사이, 그 틈새에는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진균이 모여드는 습지대와도 같습니다. 손으로 입을 만지고 눈을 비비고 음식을 집어먹고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 후에도 손가락 사이를 제대로 닦지 않는다면 세균은 당신의 몸을 통째로 집어삼킬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의 손가락 사이에서 평균 47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되며 이는 화장실 변기 시트보다 7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포도상구균, 대장균, 녹농균, 엔테로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은 손등이나 손바닥보다 손가락 사이에서 훨씬 더 많이 증식된다는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손을 자주 씻는 사람조차 손가락 사이는 대충 넘기기 때문에 이 부위는 세균의 영구 거주지가 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손가락 사이의 피지선 분비와 체온은 세균 증식의 이상적인 조건을 형성합니다. 게다가 손가락 사이가 습하거나 땀이 찼을 때 칸디다균이나 피부사상균 같은 진균 감염이 빠르게 진행돼 피부가 갈라지고 가려움증과 악취까지 유발됩니다.
만성화되면 지간백선이라는 피부병으로 발전하며 특히 당뇨가 있는 고령자는 이 감염이 발 전체로 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손가락 사이의 세균이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면 단순한 감염을 넘어 장염, 폐렴, 폐혈증, 결막염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은 곧 당신의 몸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며 그중 손가락 사이는 바이러스의 터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방역 당국은 손을 씻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닦아야 할 부위로 손가락 사이를 강조했으며 이 부위를 빠뜨릴 경우 손 씻기의 효과는 50%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김 씨는 평소 손 씻기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다녀온 뒤에도 물로만 손을 대충 씻었고 손가락 사이는 귀찮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배가 아프고 열이 오르더니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급성 장염 및 감염성 설사, 원인은 대장균 감염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김 씨의 손톱 밑과 손가락 사이에서 다량의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혔고 감염 경로는 평소 자주 먹던 삶은 달걀이나 과일을 손으로 잡아 먹으면서 입으로 직접 전해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김 씨는 이틀간 수액 치료를 받으며 고통에 시달렸고 열흘 가까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퇴원 후에는 손가락 사이까지 비누로 철저히 씻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가락 사이? 그거 한번 안 씻었다가 나는 밥도 못 먹고 병원 침대에 들어 누웠습니다. 손 씻기 대충 하면 병원비는 정성스럽게 내야 합니다. 우리는 손으로 하루에도 수백 번 얼굴을 만지고 무의식 중에 입을 건드립니다.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손바닥만 씻는 건 청소기 돌린 후 먼지통 안 비우는 것과 같습니다. 세균의 번식지인 손가락 사이를 씻지 않으면 모든 위생은 헛수고가 됩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 손가락 사이까지 문질러 씻는 습관을 시작해야 합니다. 물만 뿌리는 손 씻기는 손세정이 아니라 세균을 키우는 작업입니다. 진짜 건강은 가장 사소한 틈새를 지킬 때 완성됩니다. 매일 씻어야 할 곳 세 번째는 하루 피로가 쌓이는 발바닥입니다. 발은 온몸의 하중을 버티는 부위이자 세균과 먼지, 땀, 각질이 하루 종일 축적되는 숨겨진 감염 경로입니다. 특히 발바닥은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은 땀샘이 밀집된 부위로 하루 평균 200cc 이상의 땀을 배출하는데 이 땀이 제대로 씻기지 않으면 진균과 박테리아가 순식간에 번식합니다. 발바닥은 단순히 냄새 나는 곳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로 두면 전신 건강을 뒤흔드는 병원균의 출입구가 됩니다. 보통 고령자의 23%가 발에서 시작된 진균 감염이 다리 전체로 퍼지며 피부 괴사나 궤양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고 말초혈관의 순환이 둔화되기 때문에 발바닥에 남은 세균 하나가 수일 내에 당뇨병성, 족부염, 봉화지겸, 림프관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발바닥은 외부 접촉이 작고 신발 속에서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백선균, 칸디다균, 포도상구균 등 감염성 세균이 가장 활발하게 번식하는 부위입니다. 문제는 세균 자체보다 이 부위가 내 몸의 아래라는 이유로 가장 소홀히 씻긴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발을 물에 담그기만 하거나 대충 헹구고 끝내는 습관을 가졌고 그 결과 발바닥은 세균의 집합소가 되어버립니다. 인천에 사는 박 씨는 평소 걷기 운동을 즐겼고 하루 8,000보 이상을 소화하는 건강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발바닥이 간지럽고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좀으로 생각하고 방치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져 발톱까지 변색되고 결국 발등까지 붓고 열이 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병원에서는 진균 감염으로 인한 림프관염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치료는 항생제와 항진균제를 동반한 3주간의 집중 입원 치료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발바닥에서 시작된 세균이 림프관을 타고 다리 전체로 올라갔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졌다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어요. 박 씨는 이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고 걷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발바닥 매일 씻는다고 생각했지만 손으로 비비며 닦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대충 헹군 물 몇 방울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한 내가 바보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발바닥은 단순한 신체의 말단이 아니라 면역력과 직결된 위험지대입니다. 하루 동안 온갖 먼지와 균, 땀과 피로가 쌓이는 이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발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병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샤워 시 발을 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손으로 직접 문질러 닦고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하게 비누질을 해야 세균의 둥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가장 아래에 있다고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발바닥부터 정성껏 씻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내 몸의 끝이 곧 건강이 시작이며 깨끗한 발바닥은 병원비를 막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발바닥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네 번째는 입 냄새와 염증의 시작, 혓바닥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입안이 사실은 세균의 온상이며 그 중심에는 혓바닥이 있습니다. 혓바닥은 음식물 찌꺼기, 세균, 죽은 세포가 하루에도 수십 겹씩 쌓이는 가장 더러운 부위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말을 하고 숨을 쉬는 그 순간마다 혓바닥 위에는 악취를 유발하는 황화합물과 염증 유발균이 증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닦지 않으면 단순한 구취가 아니라 위염, 인후염, 폐렴, 심지어 심장병까지 연결되는 감염 루트가 됩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과 보건복지부가 공동 발표한 구강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8%가 구강 내 혓바닥 위에 설태가 과다하게 끼어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입냄새의 원인이 혓바닥에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설태에는 혐기성 세균과 황화합물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 세균이 침을 타고 식도로 흘러 들어가면 위장염과 장내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일부는 폐로 흡입되면 흡인성 폐렴으로 진행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치과학계 연구 결과 혀를 청결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1.6배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구강 내 염증이 전신으로 확산되며 혈관벽의 염증 반응을 유도해 동맥경화와 협심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즉, 혓바닥을 닦지 않는 건 단순한 구취 문제가 아니라 심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습관인 셈입니다. 대전에서 혼자 사는 이 씨는 평소 양치질은 성실하게 했지만 혓바닥은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입안이 텁텁하고 냄새가 심해지더니 급기야 음식 맛도 느껴지지 않고 목이 자주 붓고 아픈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편도선염 정도로 생각했지만 결국 병원을 찾았고 진단 결과는 만성 인두염과 혓바닥 내 진균 감염이었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설태가 수개월간 쌓이면서 혐기성 세균이 점막을 침투해 염증이 생겼습니다. 이대로 방치했다면 폐렴이나 구강 내 궤양으로 진행됐을 수 있습니다. 이 씨는 항생제와 구강세정제를 처방받아 치료를 시작했지만 입 냄새와 미각 저하는 치료 후에도 한동안 지속됐고 음식 섭취 자체가 고역이 되었습니다. 그는 퇴원 후 혓바닥 전용 클리너를 사용해 하루 2번씩 닦는 습관을 들였고 가족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치는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혓바닥까지 닦아야 그게 진짜 입속 청소입니다. 내 혀 하나 안 닦아서 나중엔 밥맛도 사람도 건강도 다 잃을 뻔했습니다. 혓바닥은 입안의 축축한 거울이며 그 상태는 곧 전신 건강을 비추는 지표입니다. 단 30초 혀를 닦는 습관 하나로 심장과 위장, 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입냄새가 난다고 껌을 씹는 건 세균을 덮는 것이고
입안을 헹구는 것만으로는 혓바닥 위의 설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용혀 클리너나 부드러운 칫솔로 혓바닥을 문질러 닦아내야 세균의 거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혓바닥을 들여다보십시오. 하얗게 덮인 설태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전신 질병의 출발선입니다. 오늘 당신이 혀를 닦지 않는다면 내일은 병원이 당신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5번째는 세균이 번식하는 코 속입니다. 코는 숨 쉬는 길이지만 동시에 외부 세균, 먼지, 곰팡이,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침투하는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이 방어선이 더러워진 채 방치된다면 세균은 코털을 지나 코 속 점막에 안착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떨어지고 점막의 자정작용은 둔해지기 때문에 코 속은 세균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면역 허점이 됩니다. 보통 60세 이상 고령자의 코 속에서는 평균적으로 10억 마리 이상의 세균이 상주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황색 포도상구균, 녹농균, 폐렴균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코 속에서 증식한 후 후각신경을 타고 뇌로 침투하거나 인후드로 흘러들어가 축농증, 만성비염, 기관지염, 심한 경우 뇌수막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코 속은 땀샘과 피지선이 없어 건조해지기 쉽고 특히 코딱지가 굳으면 점막을 찢어 미세 상처를 만듭니다. 이 상처로 침투한 세균은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의 경우 수일 만에 감염 증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과 연결된 구조 탓에 코 속 세균이 입으로 넘어가 위장염이나 구내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대다수 사람들이 샤워나 세안을 하면서도 코 속 세정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외부 공기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호흡기 질환의 시작점이 되는 이 부위를 비워두면 코안은 곧바로 병균의 숙소로 바뀝니다. 광주에 사는 조 씨는 평소 비염이 심해 자주 코를 풀곤 했지만 코세척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알레르기 때문이라 여기며 방치했고 몇 달이 지나자 자주 코피가 나고 머리가 묵직한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세균성 부비동염, 즉 축농증이 진행 중이었고 CT 결과 코 안에는 고름이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코 속 점막에 세균이 침투해 염증을 만들고 고름이 두개골과 가까운 부위까지 차올랐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내막염 위험도 있었습니다. 조 씨는 전신마취 수술로 염증 부위를 제거한 뒤 항생제를 3주간 복용하며 회복해야 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로는 200만 원 가까이 들었고 수술 이후에도 코세척을 꾸준히 해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코는 그냥 숨 쉬는 구멍이 아니라 숨이 멎을 수 있는 구멍입니다. 코 속을 안 씻는 건 바이러스를 내 집에 초대하는 거랑 똑같아요. 코 속 세정은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생리식 염수나 전용 코세척기를 활용해 따뜻한 물로 코 속을 부드럽게 씻어내면 점막이 건강해지고 세균 번식도 차단됩니다. 무엇보다 감기, 비염, 축농증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 코 속을 숨 쉬는 통로가 아닌 청소해야 할 통로로 인식해야 합니다. 입 닫고 코 청소 안 하면 결국 병원 문을 열게 됩니다. 작은 코 구멍 안에 세균 하나가 당신의 수명을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건강의 첫 숨은 깨끗한 코에서 시작됩니다. 무병장수하기 위해 매일 씻어야 할 곳 6번째는 세균이 쌓이기 쉬운 배꼽입니다. 사람들은 샤워할 때 얼굴, 겨드랑이, 발바닥은 열심히 닦으면서도 정작 배꼽은 대충 물로 헹구거나 아예 손도 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꼽은 신체 중 가장 깊숙하고 밀폐된 구조를 가진 부위로 통풍이 되지 않아 습기와 피지, 먼지가 고스란히 쌓이기 좋은 세균의 저장소입니다. 외부로 노출된 면적은 작지만 그 속은 놀라울 정도로 더러울 수 있으며
방치된 배꼽 하나가 전신 감염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한 사람의 배꼽 안에서만 무려 1,400여 종의 박테리아가 검출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토양균, 곰팡이균, 그리고 병원성 세균으로 세수를 하지 않는 것보다 배꼽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배꼽은 피지선과 땀샘이 집중되어 있어 노폐물이 고이기 쉽고 안쪽이 오목하게 들어간 구조로 인해 비누 거품이 닿지 않으면 세척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 배꼽염, 곰팡이 감염, 피부 괴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자의 경우 배꼽을 통해 감염된 세균이 복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면 복막염이나 셀룰라이트 감염과 같은 중증 질환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한번 염증이 생기면 쉽게 아물지 않고 항생제 치료나 외과적 처치가 필요할 만큼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김 씨는 70세가 넘도록 배꼽을 제대로 닦아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냥 물로 샤워하면 다 씻기는 줄 알았고 배꼽에 손을 대는 것이 오히려 더러울 것 같다며 피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배꼽 주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려움증이 심해지더니 노란 고름까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당신의 몸 정말 건강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젊을 땐 몸이 알아서 회복되고 조금 무리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관리 소홀이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하루 이틀 씻지 않아도 괜찮다고 넘어가고 귀찮다고 대충 씻고 넘어가다 보면 어느새 세균은 번식하고 염증은 생기고 면역력은 떨어져 갑니다. 매일 꼼꼼히 관리했던 만큼 건강이 유지되는 법이고 소홀히 했던 만큼 몸이 망가지는 법입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늙어선 매일의 작은 관리가 진짜 장수의 비결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매일 씻어야 할 6곳을 놓치면 그것이 바로 건강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오늘은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 매일 씻어야 할 6곳을 주제로 한 영상입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복이 옵니다. 무병장수하기 위해 매일 씻어야 할 곳 첫 번째는 대장균이 번식하기 쉬운 엉덩이 주위입니다. 이 부위는 하루 종일 밀폐된 상태로 유지되며 체온과 땀이 집중되는 습한 환경 속에서 각종 병원성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배변 후에도 남아있는 잔여물, 땀과 피지, 죽은 각질 등이 엉덩이 주위에 쌓이면 피부는 빠르게 짓무르고 세균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모 연구기관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200명을 대상으로 피부 염증 발생 부위를 분석한 결과 항문 및 엉덩이 주위의 세균 감염이 전체 피부 질환 중 1위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대장균과 황색 포도상구균의 농도가 타 부위보다 20배 이상 높게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씻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씻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감염내과에서는 고령자의 경우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대장균이 항문 주위 피부를 뚫고 들어가 혈류를 타게 되면 폐혈증과 전신염증 반응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항문 주변의 습진, 농양, 치루, 항문 소양증은 대부분 부적절한 세정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의학적 결과도 존재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정 씨는 평소 샤워는 매일 하지만 엉덩이 주위는 남자 체면에 너무 꼼꼼하면 찝찝해 보인다는 이유로 손이 닿지 않는 곳은 그냥 물로 헹구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어느 날부터 항문 주변이 가렵고 붓기 시작했고 급기야 피가 비치며 앉기도 어려운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항문 농양 진단이 내려졌고 의사는 CT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고름이 더 깊어지면 직장과 연결돼 대변 누출 증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수술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정 씨는 전신 마취 후 항문 절개 수술을 받았고
이후 6주간은 통증에 시달리며 항생제와 소염제를 복용해야 했습니다. 치료비로는 180만 원 이상이 들었고 일상생활 복귀까지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는 퇴원하면서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씻을 때 그냥 물로만 대충 헹궈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몸을 망가뜨린 지름길이었다. 이처럼 단 한 번의 소홀함이 평생 고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는 면역력과 피부 재생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세균 감염이 빠르게 확산됩니다. 물로만 헹구는 세정은 오히려 세균을 피부 깊숙이 눌러 담는 것과 같으며 반드시 비누와 손을 이용해 엉덩이 주위를 직접 꼼꼼히 문질러 닦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위생은 체면보다 중요하며 엉덩이 주위를 소홀히 다루는 순간 당신의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하고 싶다면 가장 민망한 부위부터 가장 철저하게 씻어야 합니다. 건강은 부끄러움을 이길 때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세균이 가장 많이 번지는 손가락 사이입니다. 겉보기에 가장 깨끗해 보이는 손이 사실상 인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위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특히 손가락 사이, 그 틈새에는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진균이 모여드는 습지대와도 같습니다. 손으로 입을 만지고 눈을 비비고 음식을 집어먹고 화장실을 사용하고 난 후에도 손가락 사이를 제대로 닦지 않는다면 세균은 당신의 몸을 통째로 집어삼킬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의 손가락 사이에서 평균 47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되며 이는 화장실 변기 시트보다 7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포도상구균, 대장균, 녹농균, 엔테로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은 손등이나 손바닥보다 손가락 사이에서 훨씬 더 많이 증식된다는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손을 자주 씻는 사람조차 손가락 사이는 대충 넘기기 때문에 이 부위는 세균의 영구 거주지가 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손가락 사이의 피지선 분비와 체온은 세균 증식의 이상적인 조건을 형성합니다. 게다가 손가락 사이가 습하거나 땀이 찼을 때 칸디다균이나 피부사 상균 같은 진균 감염이 빠르게 진행돼 피부가 갈라지고 가려움증과 악취까지 유발됩니다. 만성화되면 지간백선이라는 피부병으로 발전하며 특히 당뇨가 있는 고령자는 이 감염이 발 전체로 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손가락 사이의 세균이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면 단순한 감염을 넘어 장염, 폐렴, 폐혈증, 결막염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은 곧 당신의 몸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며 그중 손가락 사이는 바이러스의 터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방역 당국은 손을 씻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닦아야 할 부위로 손가락 사이를 강조했으며 이 부위를 빠뜨릴 경우 손 씻기의 효과는 50%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김 씨는 평소 손 씻기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다녀온 뒤에도 물로만 손을 대충 씻었고 손가락 사이는 귀찮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배가 아프고 열이 오르더니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급성 장염 및 감염성 설사, 원인은 대장균 감염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김 씨의 손톱 밑과 손가락 사이에서 다량의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혔고 감염 경로는 평소 자주 먹던 삶은 달걀이나 과일을 손으로 잡아먹으면서 입으로 직접 전해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김 씨는 이틀간 수액 치료를 받으며 고통에 시달렸고 열흘 가까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퇴원 후에는 손가락 사이까지 비누로 철저히 씻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가락 사이? 그거 한번 안 씻었다가 나는 밥도 못 먹고 병원 침대에 들어 누웠습니다. 손 씻기 대충 하면 병원비는 정성스럽게 내야 합니다. 우리는 손으로 하루에도 수백 번 얼굴을 만지고 무의식 중에 입을 건드립니다.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손바닥만 씻는 건 청소기 돌린 후 먼지통 안 비우는 것과 같습니다.
세균의 번식지인 손가락 사이를 씻지 않으면 모든 위생은 헛수고가 됩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 손가락 사이까지 문질러 씻는 습관을 시작해야 합니다. 물만 뿌리는 손 씻기는 손세정이 아니라 세균을 키우는 작업입니다. 진짜 건강은 가장 사소한 틈새를 지킬 때 완성됩니다. 매일 씻어야 할 곳 세 번째는 하루 피로가 쌓이는 발바닥입니다. 발은 온몸의 하중을 버티는 부위이자 세균과 먼지, 땀, 각질이 하루 종일 축적되는 숨겨진 감염 경로입니다. 특히 발바닥은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은 땀샘이 밀집된 부위로 하루 평균 200cc 이상의 땀을 배출하는데 이 땀이 제대로 씻기지 않으면 진균과 박테리아가 순식간에 번식합니다. 발바닥은 단순히 냄새 나는 곳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로 두면 전신 건강을 뒤흔드는 병원균의 출입구가 됩니다. 보통 고령자의 23%가 발에서 시작된 진균 감염이 다리 전체로 퍼지며 피부 괴사나 궤양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고 말초혈관의 순환이 둔화되기 때문에 발바닥에 남은 세균 하나가 수일 내에 당뇨병성, 족부염, 봉화지겸, 림프관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발바닥은 외부 접촉이 작고 신발 속에서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백선균, 칸디다균, 포도상구균 등 감염성 세균이 가장 활발하게 번식하는 부위입니다. 문제는 세균 자체보다 이 부위가 내 몸의 아래라는 이유로 가장 소홀히 씻긴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발을 물에 담그기만 하거나 대충 헹구고 끝내는 습관을 가졌고 그 결과 발바닥은 세균의 집합소가 되어버립니다. 인천에 사는 박 씨는 평소 걷기 운동을 즐겼고 하루 8,000보 이상을 소화하는 건강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발바닥이 간지럽고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좀으로 생각하고 방치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져 발톱까지 변색되고 결국 발등까지 붓고 열이 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병원에서는 진균 감염으로 인한 림프관염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치료는 항생제와 항진균제를 동반한 3주간의 집중 입원 치료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발바닥에서 시작된 세균이 림프관을 타고 다리 전체로 올라갔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졌다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어요. 박 씨는 이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고 걷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발바닥 매일 씻는다고 생각했지만 손으로 비비며 닦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대충 헹군 물 몇 방울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한 내가 바보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발바닥은 단순한 신체의 말단이 아니라 면역력과 직결된 위험지대입니다. 하루 동안 온갖 먼지와 균, 땀과 피로가 쌓이는 이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발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병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샤워 시 발을 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손으로 직접 문질러 닦고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하게 비누질을 해야 세균의 둥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가장 아래에 있다고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발바닥부터 정성껏 씻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내 몸의 끝이 곧 건강이 시작이며 깨끗한 발바닥은 병원비를 막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발바닥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네 번째는 입 냄새와 염증의 시작, 혓바닥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입안이 사실은 세균의 온상이며 그 중심에는 혓바닥이 있습니다. 혓바닥은 음식물 찌꺼기, 세균, 죽은 세포가 하루에도 수십 겹씩 쌓이는 가장 더러운 부위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말을 하고 숨을 쉬는 그 순간마다 혓바닥 위에는 악취를 유발하는 황화합물과 염증 유발균이 증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닦지 않으면 단순한 구취가 아니라 위염, 인후염, 폐렴, 심지어 심장병까지 연결되는 감염 루트가 됩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과 보건복지부가 공동 발표한 구강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8%가 구강 내 혓바닥 위에 설태가 과다하게 끼어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입냄새의 원인이 혓바닥에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설태에는 혐기성 세균과 황화합물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 세균이 침을 타고 식도로 흘러 들어가면 위장염과 장내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일부는 폐로 흡입되면 흡인성 폐렴으로 진행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치과학계 연구 결과 혀를 청결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1.6배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구강 내 염증이 전신으로 확산되며 혈관벽에 염증 반응을 유도해 동맥경화와 협심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즉, 혓바닥을 닦지 않는 건 단순한 구취 문제가 아니라 심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습관인 셈입니다. 대전에서 혼자 사는 이 씨는 평소 양치질은 성실하게 했지만 혓바닥은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입안이 텁텁하고 냄새가 심해지더니 급기야 음식 맛도 느껴지지 않고 목이 자주 붓고 아픈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엔 편도선염 정도로 생각했지만 결국 병원을 찾았고 진단 결과는 만성 인두염과 혓바닥 내 진균 감염이었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설태가 수개월간 쌓이면서 혐기성 세균이 점막을 침투해 염증이 생겼습니다. 이대로 방치했다면 폐렴이나 구강 내 궤양으로 진행됐을 수 있습니다. 이 씨는 항생제와 구강세정제를 처방받아 치료를 시작했지만 입 냄새와 미각 저하는 치료 후에도 한동안 지속됐고 음식 섭취 자체가 고역이 되었습니다. 그는 퇴원 후 혓바닥 전용 클리너를 사용해 하루 2번씩 닦는 습관을 들였고 가족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치는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혓바닥까지 닦아야 그게 진짜 입속 청소입니다. 내 혀 하나 안 닦아서 나중엔 밥맛도 사람도 건강도 다 잃을 뻔했습니다. 혓바닥은 입안의 축축한 거울이며 그 상태는 곧 전신 건강을 비추는 지표입니다. 단 30초 혀를 닦는 습관 하나로 심장과 위장, 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입냄새가 난다고 껌을 씹는 건 세균을 덮는 것이고 입안을 헹구는 것만으로는 혓바닥 위의 설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용 혀 클리너나 부드러운 칫솔로 혓바닥을 문질러 닦아내야 세균의 거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무병장수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혓바닥을 들여다보십시오. 하얗게 덮인 설태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전신 질병의 출발선입니다. 오늘 당신이 혀를 닦지 않는다면 내일은 병원이 당신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5번째는 세균이 번식하는 코 속입니다. 코는 숨 쉬는 길이지만 동시에 외부 세균, 먼지, 곰팡이,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침투하는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이 방어선이 더러워진 채 방치된다면 세균은 코털을 지나 코 속 점막에 안착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은 떨어지고 점막의 자정작용은 둔해지기 때문에 코 속은 세균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면역 허점이 됩니다. 보통 60세 이상 고령자의 코 속에서는 평균적으로 10억 마리 이상의 세균이 상주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황색 포도상구균, 녹농균, 폐렴균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코 속에서 증식한 후 후각신경을 타고 뇌로 침투하거나 인후드로 흘러들어가 축농증, 만성비염, 기관지염, 심한 경우 뇌수막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코 속은 땀샘과 피지선이 없어 건조해지기 쉽고 특히 코딱지가 굳으면 점막을 찢어 미세 상처를 만듭니다. 이 상처로 침투한 세균은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의 경우 수일 만에 감염 증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과 연결된 구조 탓에 코 속 세균이 입으로 넘어가 위장염이나 구내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대다수 사람들이 샤워나 세안을 하면서도 코 속 세정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외부 공기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호흡기 질환의 시작점이 되는 이 부위를 비워두면
코안은 곧바로 병균의 숙소로 바뀝니다. 광주에 사는 조 씨는 평소 비염이 심해 자주 코를 풀곤 했지만 코세척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알레르기 때문이라 여기며 방치했고 몇 달이 지나자 자주 코피가 나고 머리가 묵직한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세균성 부비동염, 즉 축농증이 진행 중이었고 CT 결과 코 안에는 고름이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코 속 점막에 세균이 침투해 염증을 만들고 고름이 두개골과 가까운 부위까지 차올랐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내막염 위험도 있었습니다. 조 씨는 전신마취 수술로 염증 부위를 제거한 뒤 항생제를 3주간 복용하며 회복해야 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로는 200만 원 가까이 들었고 수술 이후에도 코세척을 꾸준히 해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코는 그냥 숨 쉬는 구멍이 아니라 숨이 멎을 수 있는 구멍입니다. 코 속을 안 씻는 건 바이러스를 내 집에 초대하는 거랑 똑같아요. 코 속 세정은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생리식 염수나 전용 코세척기를 활용해 따뜻한 물로 코 속을 부드럽게 씻어내면 점막이 건강해지고 세균 번식도 차단됩니다. 무엇보다 감기, 비염, 축농증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 코 속을 숨 쉬는 통로가 아닌 청소해야 할 통로로 인식해야 합니다. 입 닫고 코 청소 안 하면 결국 병원 문을 열게 됩니다. 작은 코 구멍 안에 세균 하나가 당신의 수명을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건강의 첫 숨은 깨끗한 코에서 시작됩니다. 무병장수하기 위해 매일 씻어야 할 곳 6번째는 세균이 쌓이기 쉬운 배꼽입니다. 사람들은 샤워할 때 얼굴, 겨드랑이, 발바닥은 열심히 닦으면서도 정작 배꼽은 대충 물로 헹구거나 아예 손도 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꼽은 신체 중 가장 깊숙하고 밀폐된 구조를 가진 부위로 통풍이 되지 않아 습기와 피지, 먼지가 고스란히 쌓이기 좋은 세균의 저장소입니다. 외부로 노출된 면적은 작지만 그 속은 놀라울 정도로 더러울 수 있으며 방치된 배꼽 하나가 전신 감염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한 사람의 배꼽 안에서만 무려 1,400여 종의 박테리아가 검출된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토양균, 곰팡이균, 그리고 병원성 세균으로 세수를 하지 않는 것보다 배꼽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배꼽은 피지선과 땀샘이 집중되어 있어 노폐물이 고이기 쉽고 안쪽이 오목하게 들어간 구조로 인해 비누 거품이 닿지 않으면 세척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 배꼽염, 곰팡이 감염, 피부 괴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자의 경우 배꼽을 통해 감염된 세균이 복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면 복막염이나 셀룰라이트 감염과 같은 중증 질환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한번 염증이 생기면 쉽게 아물지 않고 항생제 치료나 외과적 처치가 필요할 만큼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김 씨는 70세가 넘도록 배꼽을 제대로 닦아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냥 물로 샤워하면 다 씻기는 줄 알았고 배꼽에 손을 대는 것이 오히려 더러울 것 같다며 피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배꼽 주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가려움증이 심해지더니 노란 고름까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연고를 바르다가 결국 응급실을 찾았고 진단은 배꼽 감염성 농양이었습니다. 의사는 곧바로 절개 후 고름을 배출하고 항생제 주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배꼽에서 번진 염증이 복부 피부까지 퍼졌고 피부가 괴사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김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씻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곳 하나 안 닦아서 이런 꼴이 날 줄 몰랐습니다. 한 번도 관심 갖지 않은 배꼽이 이렇게 큰 화를 부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퇴원 후 그는 매일 아침 샤워할 때마다 면봉에 소독한 물을 묻혀 배꼽을 닦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제는 가족들에게도 배꼽은 세균의 동굴이다. 청소 안 하면 곧 지옥문 열린다고 농담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병원비 100만 원과 2주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배꼽은 더럽기 때문에 닦는 것이 아니라 닦지 않으면 병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닦아야 하는 부위입니다. 물만 뿌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면봉이나 손으로 직접 안쪽까지 비누 거품을 묻혀 꼼꼼하게 닦아야 세균의 온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배꼽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의 건강을 갉아먹는 적이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치할수록 배꼽은 당신 몸의 내부에서 조용히 병을 키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끝나면 댓글창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